네, 5개월 동안에 숨가뻤던 대선 레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금악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약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터라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님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먼저 좀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방분권 공약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우리가 구별을 해본다면요. 네, 간단하게 좀.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기관에 대한 분산 이런 건 이제 분권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제 핵심적인 분권적인 내용은 중앙에 있는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과의 6대4를 4대6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이제 제일 커다란 핵심적인 거고요. 네. 두 번째로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사무권한의 이양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분권 공약이고 또한 뭐 주민투표라든가 주민 발의에 대한 합법화시킨다라든가 네. 그런 문제 등을 하신 거가 주요한 지방 분권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네. 뭐 경실련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데요. 네. 지방 분권의 개념보다는 지방 균형 발전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공약이었다 이런 지방 균형에 더 분산에 좀 많이 초점이 갔었어요. 네. 분산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자치부의 세종시로의 이전, 국회 분원에 대한 세종시 설치, 뭐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 건설 등등의 뭐 대기업 뭐 본사 그렇죠, 이전 대기업.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상 분산하고 분권이 약간 혼용된 거죠. 지방에 간다고 해서 그게 중앙이 권력을 이양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분산하고 분권 개념은 제가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네, 말씀하시죠. 네. 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접근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렇죠. 사실 일부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렇죠. 지방을 균형 개발하겠다, 네.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네. 있는데 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앙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과감하게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균형 개발하고 권한을 넘겨주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그렇죠. 이 주로 이제 권한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권한은 사실 이제 예산과 관련돼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균형 발전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췄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가장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좀 연구한 바가 있는데 1960년대에 한국의 통계는 참 믿을 게 별로 없고요. 70년대부터의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활용해서 보니까 70년대에 소위 말해서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비율이 6대4인데 지금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전체적인 국가재정의 규모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 배가 커졌습니다만은 그에 더불어서 중앙의 권한도 그만큼 커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4대6으로 바꾸겠다. 예. 중앙재정이 4가 되고 지방이 6으로 되겠다는 굉장히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 그렇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예. 큰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4대6으로 조정이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지방세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교환이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게 그건 좀 되죠.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 좀 알아보죠. 네. 자, 이거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일단 개헌에 헌법 조항에 지금 지방 분권 조항이 있긴 있죠. 네네. 네. 있긴 있는데 네. 구체화되어 있는 조항과 이런 것 내용이 없는 거죠. 네. 사실 선언적 의미의 어떤 지방 분권의 개념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지방 분권에 관한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이 잡았을 때는 지방 규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분권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지방 자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관치 쪽이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중앙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이 예산권까지 휘둘러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배경은 그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시장 도지사 임명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이렇게 시끄럽게 선거까지 해가면서 뽑느냐.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고 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지방에서 복지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지나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청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못하게 그렇죠.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또한 국가정책, 대통령이 보기에 대통령의 공약과 좀 다른 차원의 뭔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못 봐주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관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개헌을 한다 그래도 개헌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고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어떤 권력 분산, 권력 분점에 관한 어떤 구조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 분권에 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개헌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헌법에 좀 더 선언적인 의미를 강력하게 지방 분권을 한다라는 거 넣는 것도 중요한데 지방자치법 개정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제 117조, 네. 118조에 두 개 조항이 있어요. 네. 이제 하나는 그 118조는 이제 주로 자치단체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원칙을 얘기했고 117조에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그래서 마치 이제 학교 다니실 때 학교 네. 교칙에서 요것만 하지 말라는 것과 이것만 빼놓고서 다 하라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현행의 헌법과 법률적 체계는 요것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유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산업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훨씬 더 빨라진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네. 헌법이. 그래서 자치법 22조를 포함해서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정부 입법안으로 하면 되겠죠.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정부 입법안을 하는 행정자치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치법이니까. 근데 행정자치법이 자치를 지원하기보다는 자치를 규제하는 부서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국이 표준화시키는 모델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뭐 주민 발의하겠다 또는 주민 투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행정부는 굉장히 발빠르게 주민 발의에 대한 표준 모델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다가 모델 몇 개 해보다가 넘겨버려서 다음 정권에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권한 행사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입법만 하고 나머지 모두가 조례에 위임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구 100만 명의 고양시하고 다르니까. 인구 5만 5천의 동두천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그 발의와 요건을 갖다 갖추게 한다면 당연히 안 맞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행자부는 항상 그거 할 겁니다. 굉장히 발빠른 정부 사람들이죠. 입법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겠군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또 국회의원도 안 하려고 그런다. 정부 행자부도 좀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우리가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그 가장 초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해주시는데 국민적인 어떤 여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뭐 선전이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효과에 대한 그 인식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다 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뭐 국회의원들도 좀 서두르지 않고 또 행자부는 또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차라리 국회 대통령 직속 무슨 상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요. 그래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법률부의 상위 법률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조항 안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걸
저 지원금을 산정하고 또 지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죠. 했고 그거를 그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까지 과정이 한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은 일단 문체부, 문화부가 방해합니다. 그렇죠. 방해하죠. 예. 자기네 권한에 언론에 대한 그 심하게 통제. 그러니까 네. 헌법 조항에 네. 좀 더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한다라는 그런 그게 있다 하더라도 더 강화시키면 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면 달라지리라 보는데 네. 그거 한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제약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 조례보다 위니까 법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법률안에 따라서 조례를 예, 만들 그래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그 일본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의 그 이 자치법을 뭐 심하게 하면 많이 베껴오면서 네. 아주 창피한 얘기죠. 많이 베껴오면서 딱딱 좋은 거는 또 안 베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결국 법률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률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고 네. 조례를 그거를 지방정부에서 빨리 만드니까 그- 이게 균등한 관계로 가지 않으면 않으면 안 아니면 되죠. 항상 이 상위 법률에 의해서 모든 조례가 종속되는 그렇죠. 네. 네. 지방정부가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전혀 뭐 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국고보조금으로도 법률을 정해요.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20만 원, 30만 원 주고 싶지 않은데 다른 걸로 여러 가지 혜택 주고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네. 정하니까 또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못된 자식을 거느린 노인 내지 착한 사마리안이 옆에 있는 그 노인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자식이 있다는 걸로 그거 빼요, 법률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도 안 주고. 근데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알거든요. 주고 싶어도 법률의 위법 사항이에요, 이게 또.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 2009년도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그 제대로 된 돈을 갖다 쓰게끔 보려면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부 결산위원을 위임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회계사 전문가랑. 이게 위법으로. 역시.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하여튼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포부와 오늘 제가 쭉 보니 기자회견한 거 봤는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임승민 회장님이나 학계에서 예.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늦춰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이게 예, 지금 힘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하고 공무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예, 그 얘기를 좀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에 자주 자주 나오신다니까. 좀 얘기도 하시고 그래갖고 네, 또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이전 정부하고 많이 달라질 거라 달라질 이제 거예요.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롤모델이 사실 오바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 롤모델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 예. 뭐 기대 한번 잘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이제 국회 그 자유한국당 찾아가고 국회 네. 이제 여야당을 다 찾아갔잖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예, 네. 굉장히 보기 좋았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그런 자세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납니다. 예. 예. 그걸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내려놓는 걸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공약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예산권 같은 경우에도 꼭 중앙정부가 시혜성으로 다 짜놓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사탕 하나 주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과 뭐 헌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스스로 예산을 짜서 그걸 실행에 옮기도록 하면 그것도 거기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은 딱 정해서 이건 어디다 쓰세요. 이건 그렇죠. 어디서 딱 그렇게 나오죠, 지금은. 그게 이제 소위에서 꼬리표 달린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꼬리표 달린 예산에다가 나중에는 예결위에 가면 또 쪽지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부자자치단체, 예. 교부금 안 받는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짜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교부금 다 받는 데는 네. 짤 수가 없어요. 또 그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쓰고 나머지 그거 안 쓰면 또 뺏겨요, 그죠? 안 쓰면 예산을 불용이니까 또 뺏어갑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다른 데는 못 쓰고 네, 필요한 데는 그래서 못 쓰고. 그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공약 사항한테 아주 관심 있게 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게 광역시 정도의 수준의 관할을 주겠다. 그래서 창원이나 고양이나 수원 등에
이런 데만 저는 50만 이상도 그렇게 해당이 돼야 된다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한테 권한 줘서 부산이 일본에 갖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네. 광주 준다고 상해 갖다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폭적인 권한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 그다음에 그 자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법인세 지금 10% 정도인데 20%까지 상향시키는 법안, 이거 등등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6대4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4대 자연스럽게 6으로 4대 6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네. 아. 그러니까 6대4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수단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꾸려면 세제를 바꿔줘야 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그 장소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국비를 지방비로 대폭 그렇죠. 이전해줘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뭐 6대4를 4대 6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게 말로만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또한 바꿔줄 명목이나 그 세목이 없으면은 그냥 중앙정부가 돈 이만큼 가져 이렇게 주는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로 걷어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중앙이 다 걷어들인 다음에 네. 그걸 교부금 형태로 해서 나눠줄까 말까 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눠줄 때도 너네 이거 잘 쓰면 인센티브 줄게.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저항이 간단치 않을 것 간단치 같습니다. 첫 번째 저항, 그러니까 모든 우리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첫 번째가 기재부고 두 번째 행자부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자부는 조직 인력을 갖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둘 다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치단체는 하나 한 건이 전부가 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고 네. 행자부의 특별교부금은 거의 장관 마음대로 합니다. 네. 장관하고 청와대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의 예산에 대한 편중도를 보면 정권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건 진짜 투명하게 하든가 없애든가. 그래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중소기업 중요하죠. 네. 근데 일자리 부분도 그래요. 중소기업청을 없애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네. 지방의 그 지역 경제 안 살아나고 행자부를 없앤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권한 내려가지 않습니다. 행자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는지 진짜 지방분권의 생각을 갖고 저는 하는지. 장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도 아마 정도로 차관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방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있었는데 지방 대변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방 대변은 17개 시도지사가 하면 됩니다. 그건 협의체. 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네, 그랬어요. 네. 그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발언권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방의 의제를 지방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방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집중화되어 있어서 중앙지방 이렇게 구분하는 단어니까 제가 앞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역일 뿐입니다. 서울도 그렇죠. 지역이고 뭐 부산도 지역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각각의 어떤 지역에서 지역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갖고 와서 그것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어지는지 또 대통령이 그걸 직접 조율하고 회의를 주재할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갈등을 좀 줄일 소지도 있고요. 그 안에서 지역의 의제들을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안희정 지사가 낸 아이디어였던가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와. 근데 그게 의결권 없고 심의권 없는 그런 제2국무회의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없겠죠. 전혀 의미 없어요. 말 정치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의결과 심의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의결권 심의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건지 당연히 제1국무회의는 같은 수준이어야 되겠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뽑힌 선량들이니까 훨씬 대표성이 강하죠. 그러네요. 그 장관보다. 근데 장관한테는 그렇게 시행령까지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주고 여기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조례를 주니까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렇겠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행정자치부랑 전혀 원한 관계 없고 오히려 사이 좋은 관계인데 조선시대 때도 그러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랑은 당상관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 6급 정도만 주거든요. 권한이 센 데는 소위 말해서 권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두 개 한꺼번에 간 바람에 현재 우리 사태가 맞이했던 거죠. 하여튼 이것도 적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가면 제일 부러운 점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 봉건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일본의 한 지방에 가서
이쁜 기념품을 하나 사려고 그랬다가 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서울 가도 있는 걸 뭐하러 그렇지. 여기서 사. 네. 근데 서울 가면 도쿄 네. 가면 맞아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차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을 스스로 살려서 그게 역사와 문화가 될 수 있어야 맞습니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항상 지역에도 있으면 서울에도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그런 식의 그렇죠.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그 중요한 사항이 또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자치경찰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 시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본연의 자치경찰제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심하게 하면 육지에 있는 경찰이 제주 경찰을 무시해가지고 직무 연수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량이 커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장소나 이것도 다 제한적인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되겠습니까, 그거? 경찰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도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근데 그 안전이라는 문제는 네. 자살까지 포함된 생활 안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을 우리가 보다도 안전하게 학교 미국 가면 다 있잖아요. 학교 그럼요. 경찰까지 다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그것도 이미 너무나 많은 보고서가 있어요. 해야만 된다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그게 대통령의 의지 간단한 문제 문제가 같은데. 아닌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수사권을 독립해서 자치경찰을 만드는 걸 얘기를 했어요. 수사권 독립부터가 안 돼요. 안 돼 있죠. 네. 경찰에. 그 자치경찰제 두면 뭐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렇겠죠.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그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중앙경찰과 지역경찰, 지방경찰을 어떻게 그러면 역할을 나눌 것이냐, 네. 그리고 검찰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게 다 그런 연결이 게 돼 있어요. 보고서가 아주 훌륭하게 다 돼 있어요. 다 됐습니다. 다 돼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실행할 주체가 확실히 형성되죠. 실행할 주체가 없고 자꾸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그게 기득권 아니겠어요? 그게 기득권이죠. 결국은. 저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하려면 찔끔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서양에서 하는 경험, 역사적 경험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서양에서는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시행착오 안 겪고 제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있으면 만져보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용인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 분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바뀌죠. 사회는 확 네. 바뀔 것 같아요. 바뀌죠. 네. 예. 완전히 그 완전히 바뀌고 도시 경쟁력도 생기고 예. 그 대통령이 하나가 아니라 대통령과 17명의 같이 파트너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제2국회에서 좀 네. 중요한 부분들을 그렇죠. 같이 의결하고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무게중심 가야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뽑았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네. 상세한 게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